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함재봉의 한국인의 탄생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일본의 급격한 근대화를 배우고자 하는 개화파들이 어떻게 들어오게 됐고 뿌리내리게 됐고, 그리고 개화파들의 개혁 노력이 왜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는가, 그 부분을 살펴봤는데요. 실패로 돌아가는 그 갑신정변을 계기로 해서 기독교, 개신교가 조선에 이제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일종의 바통타치 비슷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화파, 일본식 근대화의 모델을 따르던 세력이 몰락을 하게 되면서 미국식 근대화의 첨병이라고 할 수 있는 개신교, 기독교가 들어오게 되는 그 또 새로운 역사의 장이 펼쳐집니다. 오늘은 그 드라마틱한 교체의 시간, 개화파에서 기독교파로 넘어가는 그 순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의 탄생,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그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어떻게 뿌리 내리게 됐는가, 조선에 뿌리 내리게 됐는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제가 기독교라고 지금 말씀드리지만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그게 개신교입니다. 기독교 그러면은 이제 천주교도 있고 개신교도 있고, 오늘 말씀드린 건 이제 이 소위 프로테스탄트 쪽입니다. 개신교라고도 하죠. 자, 이 기독교가 천주교와는 조선에 뿌리 내리는 과정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천주교는 18세기 말부터 이순신이라는 사람이 북경에 가서 남천주교당에 가서 베드로로 영세를 받고서 와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퍼지기 시작했고, 이제 그런 배경이 있어서 일찌감치 들어왔지만 그 대신 많은 박해를 받았죠. 신유 박해, 병인 박해, 그러면서 10,000명 이상이 이제 그 순교를 하고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졌지만,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는 정말 너무나도 다른 상황에서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제를 다뤘던 한국 사람 만들기 3권의 첫 장은 제가 아예 제목을 정말 신의 한 수라고 붙였는데, 그야말로 신의 한 수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놀랍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그리고 빨리 들어오게 됐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선이 1880년대부터 이제 급격하게 개국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그 이동인이라는 스님이 또 일본에 건너가서 배우기 시작하고 수신사를 만나가지고 들어와서 신사유람단을 보내고 이제 이런 일들이 급격하게 일어나게 있고, 또 1883년에는 미국이 루시우스 후트라는 공사를 조선에 이제 파견을 해서 처음으로 미국 공사가 조선에 와서, 한양에 와서 상주를 하게 되는 거고, 그때 우리는 이제 그 사람을 미국에 영주시킬 수는 없었으니까 그때 이제 보빙사를 보내죠. 그래서 보빙사로 민영익이 가게 되고, 민영익을 따라서 홍영식 이런 분들이 이제 미국을 따라갑니다. 따라갔다가 돌아와서 우리나라에도 근대화를 하려고 그러면 우체국이 필요하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우체국 시설을 다 보고 왔던 홍영식이 주도를 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최초의 우체국을 세우는 게, 그게 이제 우정국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정국을 세우는데, 자, 이때쯤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면은, 한쪽에서는 개화파 이런 사람들이 그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급격하게 근대화하는 모습을 우리도 배우자, 또 미국까지 다녀오고 나서는 더욱더 이제 근대화에 박차를 가야 되겠다 이래갖고 근대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반면에, 위정착사파는 물론이고 이제 보수파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급격한 근대화, 이걸 일본을 따라가는 거든 미국을 따라가든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양을 따라가려고 그러고 근대화를 하려는 거를 이제 계속해서 방해를 하죠. 그러는 와중에 결국 가서는 김옥균, 박용효, 서재필, 홍영식 이런 사람들이 그냥 설득을 통해서 점진적인 근대화를 통해 가지고 조선을 바뀔 방법은 없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쿠데타를 일으키자. 그래서 이제 갑신정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갑신정변이 이제 3일천하로 실패를 하죠. 자, 거기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근데 이 갑신정변이라는 것이 일어나는 날이 개화파 입장에서는 거사가 실패로 돌아가고
어떻게 보면은 그 일본식 근대화를 할 수 있는 계기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 같이 돼버렸지만 정말 제가 신의 한 수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그 갑신정변이 일어난 날이 개신교, 기독교가 조선에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결정적인 날이 또 되기도 합니다. 미국식 근대화를 이끌 기독교가 뿌리를 내리게 되는 그런 전환점이 바로 갑신정변입니다. 자, 그래서 그게 어떻게 일어나냐면은 갑신정변이 1884년 12월 4일 날 일어납니다. 그날이 뭐냐면 말씀드린 대로 미국식으로 따라서 서양식으로 이제 우정국. 자, 거기에서 오늘 이제 우리나라도 우체국을 연다. 그래갖고 낙성식을 합니다. 우체국 낙성식을 하고 그걸 주도한 게 이제 홍영식이 주도를 하고 조선의 고관 대작들을 제일 높은 사람들을 다 부르고 또 당시 조선에 상주하고 있던 외교관들도 다 부릅니다. 그래서 그날 크게 낙성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낙성식을 하는 날을 갑신정변파가 거사일로 잡았던 거죠. 그래서 그 크게 행사를 하고 그날 밤에 이제 건물 안에 앉아서 큰 연회를 이제 베풉니다. 근데 그 연회를 베풀 때에 밤 10시가 되면은 바깥에서 거사 갑신정변을 일으키는 혁명파들이 불을 지르고 한쪽에서 불을 지르면서 불이야해서 이제 혼란을 초래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그때에 민씨들을 처단을 하고 정권을 잡는 걸로 이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모여든 사람이 우정국 총판 홍영식, 김옥균, 김홍집, 박용효, 서광범, 윤치호는 통역관으로 가 있었고 멜렌도르프, 후트공사, 그리고 후트공사의 비서관 스카더, 영국 총영사 에스턴, 청국 총판 조선상무, 그러니까 청나라의 최고 그 외교관이죠. 진수당, 그의 대리인 담갱요, 일본 공사관 서기관 시마무라 히사시 등 다 모입니다. 딱 이때 안 왔던 사람이 누구냐면 일본 공사 다케조에죠. 다케조에는 왜 그랬냐면 바로 그날 아침에 조선에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겁니다 하고 본부에다가 전보를 쳤더니 본국에서 특히 이토 히로부미 이런 사람들이 절대로 안 된다. 너는 절대로 이런 조선 내 내정에 간섭하면 안 된다. 그래서 김옥균을 도와서 거사를 하기로 다 했었는데 이날 이제 자기는 못 가는 거죠. 그 본국에서 명령까지 있었으니까. 아무튼 나머지 사람들은 당시에 이제 외교관들은 다 이제 모였었습니다. 자, 그래서 밤 10시쯤 되니까 이제 밖에서 불이 나면서 이제 난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그 자리에 있었던 후트공사가 나중에 보고서에 쓴 내용이 있습니다. 만찬이 끝날 때쯤 누가 불이 났다고 소리치자 거의 모든 참석자들이 테이블에서 일어나 불을 보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거나 창가로 갔습니다. 불은 상당히 가까운 곳에서 일어난 듯 했습니다. 저는 긴급한 상황이 아닌 듯하여 김홍집을 비롯한 다른 참석자들과 다시 테이블로 돌아갔습니다. 바로 그때 민영익이 다시 만찬장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왜 이러냐면 불이야 그랬을 때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니까 민영익이 다른 사람들과 가만히 있어라, 내가 나가보겠다고 밖으로 나갔었던 겁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지금 후트공사 말대로 민영익이 다시 만찬장에 들어왔는데 그는 7-8곳에 끔찍한 상처를 입고 흐르는 피로 얼굴과 옷이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모두가 혼비백산했습니다. 조선의 관리들은 모두 관복을 벗어던지면서 정원으로 나갔지만 그곳은 이미 군인들과 하인들로 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총송이 울리자 모두 뒷담을 넘어 도망쳐 버렸습니다. 민영이 들어왔을 때 저는 그를 멜렌도프의 도움으로 편한 자세에 앉혔습니다. 그러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가고 서양 사람, 독일 사람 멜렌도르프하고 미국 공사 후트공사만 남아서 그 민영익을 이제 지혈을 하면서 편한 자세에 앉혀놓고서 이제 지혈을 하면서 그때 멜렌도르프가 빨리 자기의 가마를 불러오라고, 그때 당시 이제 조선에서 그 해관 총관을 하고 있었으니까 관리였었습니다. 외교부 참판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자기 가마랑 경비용들 불러라고 하고 있었고, 동시에 후트공사는 그때 누구한테 연락을 하냐면은 호러스 알렌이라는 의사한테 연락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미국인 의사인 알렌 박사를 부르도록 하였고 멜렌도르프에게 부상당한 민영익을 맡기고 스커더 씨와 통역을 데리고 공사관으로 돌아왔습니다. 스커더 씨라는 게 자기 비서고 통역이라는 게 윤치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암살 시도가 개인적인 원한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각종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이게 갑신정변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죠, 아무도.
그러면서 가장 최근의 유언비어는 이 사태가 민영익이 미국으로부터 돌아온 후 추진한 개혁들에 격분한 남부의 한 도의 유생들이 저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정척사파가 민영익이 미국 갔다 와서 너무 많은 걸 보고 서양식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를 반대했다는 식으로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유언비어가 그렇게 도는 거죠. 내용상으로는 사실은 미국에서 보고 온 대로 홍용식이 하려는 걸 같이 가서 보고 온 민영익에 반대를 하니까 민영익을 처단을 하려고 사실 정변을 일으켰던 겁니다만요. 그래서 후트는 저는 며칠이 지나면 보다 확실한 정보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제 보고서를 마칩니다. 자, 그러면 후트 말대로 자기 비서관 스커더를 알렌한테, 호레스 알렌한테 보냅니다. 자, 그럼 이제 호레스 알렌이 일기를 썼습니다. 그날 밤 일기가 있습니다. 1884년 12월 4일 밤 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저녁 때 외국인 환자를 보고 밤 9시경에 집에 도착했다. 달빛 밝은 밤이었고 사람이 없는 길거리는 너무 조용하고 그림 같아서 페니와 함께, 자기 부인입니다. 페니와 함께 달이 지기 전에 한번 이 아름다운 도시를 산책하자고 얘기했다. 우리는 10시 30분경에 잠자리에 들었지만 침대에 눕기 무섭게 많은 사람들이 고함치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 대문을 부서져라 두들기면서 외국인이 계속해서 내 이름을 불렀다. 응접실로 나가자 거기에는 미국 공사의 비서인 스카더 씨가 있었다. 그는 나에게 멜렌돌프가 보낸 쪽지를 건넸다. 사람이 죽어가고 있으니 급히 와달라는 내용이었다. 스카더는 조선 주재 외교사절들이 통리교섭 통상사무하문 주최 만찬, 통리교섭 통상사무하문이라는 게 이제 외교부죠. 주최 만찬에 참석 중 화재가 발생하였던 소리에 조선의 실권자이며 중전 민비의 조카인 민영익이 사태를 파악하려고 밖으로 뛰어나갔다가 괴한의 칼에 맞아 쓰러졌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빨리 와서 구해달라 이제 이러는 거죠. 알렌이 저 의사였으니까. 그래서 알렌이 밖에 나가자 50명의 군사가 무장을 한 채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군인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거리를 빠른 걸음으로 달려서 어디를 가냐면 멜렌돌프의 집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멜렌돌프가 아까 그 민영익을 부축을 해서 잘 편하게 앉혀놓고 자기 가마가 도착을 해서 경비병들하고 자기 가마에 싣고서는 민영익을 자기 집으로 데려간 거죠. 그래서 거기서 치료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알렌이 도착을 하는 겁니다. 멜렌돌프의 집에 당도해 보니 환자의 상태는 최악이었고 사방에 피가 낭자했다. 현장에 이미 와 있던 14명의 조선 한의사들은 환자를 살리라는 나의 모든 시도에 계속 격렬하게 반대하였다. 그러니까 이미 14명의 한의사들이 와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웬 서양 의사가 지금 난생 처음 보는 서양 의사라는 사람이 서양 사람이 와서 뭐 한다니까 격렬하게 못하게 했던 거죠. 그런데 간신히 이걸 물리치고 이제 그 환자를 치료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민영익은 오른쪽 귀 척두골 동맥에서 오른쪽 눈두덩까지 칼자국이 나 있었고 목 옆쪽 경정맥도 세로로 상처가 나 있었지만 경정맥이 잘리거나 호흡기관이 절단된 것은 아니었다. 나는 피가 흐르고 있는 척두골 동맥을 관자놀이로 이어 명주실로 봉합하였고 그 귀 뒤 연골과 목 부분 그리고 척추도 모두 봉합했다. 환자는 너무나 탈진하였으므로 그런 식으로라도 지혈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보고서가 그러니까 일기에다가 어디 어느 상처를 취했다는 거가 몇 페이지가 더 있습니다. 의사니까 굉장히 자세하게 했었고 분명했던 사실은 뭐냐면은 이 상투가 완전히 잘려 나갔어요. 상투 밑에 있던 이 표피까지 피부까지 해서 이렇게 상투가 머리카락 때문에 떨어지지 않고 늘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머리를 둔기로 맞았고 칼로도 맞았는데 다행히 고개를 숙이는 바람에 민영이 그 순간에 그래서 상투만 잘려 나갔던 것뿐이고 그래도 목숨은 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팔, 다리, 머리, 허리 해갖고 칼을 안 맞은 데가 없습니다. 그거를 이제 다 앉아서 차분하게 치료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일본 공사관에다 사람을 보내서 일본 공사관에 와 있었던 일본의 의사, 그러니까 양의까지도 불러와서 같이 그 치료를 민영익을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그날이 이제 12월 4일 날 밤이었었고 12월 5일 날 다음도 계속해서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알렌은 새벽 2, 3시에 잠시 자신의 가족을 살피러 자택을 다녀온 것을 제외하고는 밤새 민영이의 곁을 지킨다. 그가 잠시 자신의 집에 들렸을 때 고종으로부터 전갈이 온다. 후트 공사에게 미국 공사관의 모든 외국인들과 함께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궁으로 들어와 있으라는 전갈이었다. 고종은 1881년 이모군란 때처럼 군중봉기와 학살이 벌어질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알렌은 가족과 상의 끝에 자신은 집에 남기로 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2년 전에 이모군란이 났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모군란이 나고 결국은 그 대원군이 들어와서 고종을 쫓겨내고 민비는 피신을 가고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또 그런 일이 일어난 줄 알고 빨리 민영이를 궁으로 데려오라 그러고 했는데 알렌은 자기도 들어오라는 거를 안 들어오겠고 나는 내 자리를 지켜야 되겠다 이제 그럽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난리가 바깥에 납니다. 그래서 12월 7일이 되면은 바깥에서 총성 전투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알렌은 급하니까 일본 공사관에 경비병을 파견해달라 그래서 일본 경비병들이 알렌 집 앞에 와서 있었고 그때에 성난 폭도들이 일본 사람들이 또 이 짓을 했다 그러면서 일본 공사관을 가서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본 공사관이 불을 타고 일본 공사관에서 일본 공사 하나부사가 후퇴를 하면서 총격전을 벌이는 청군하고 조선군하고 총격전을 벌이는 소리가 바깥에서 계속해서 나고 그러니까 알렌도 어디서 장총을 하나 빌려와갖고 이제 그러고 집을 지키고 그러면서 간신히 위기를 넘기고 하면서 그 사이에 여러 번 알렌이 또 그 민영익을 살리러 왕진을 가고 이제 그럽니다. 그러면서 12월 9일 날 어느 정도 이제 그 사태가 진정이 되는 것 같았지만 후트 공사 내외 에스턴 영국 공사 가족 등은 모두 다음 날 제물포로 간다. 서울에 도저히 못 있겠다. 불안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아예 귀국을 하든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가버리는 거죠. 서울을 다 나가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알렌은 부인과 상의를 합니다. 여보 우리도 갈까 말까? 근데 결국 남기로 합니다. 저는 이때의 알렌이 보여준 이 놀라운 결단력 그리고 용기 그리고 끝까지 그 환자인 민영익을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남아야겠다고 한 것이 기독교가 조선에 뿌리게 내리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의 첫 번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렇게 부인하고의 결심한 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우리는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하여 이곳에 왔고 우리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이때 여기를 떠날 수 없다. 그리고 둘째, 이곳에는 먹을 것도 넉넉하여 오히려 편하였다. 우리는 남아서 우리의 임무를 다하면서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기로 하였다. 그러면서 외교관들이 다 떠나는데 안 떠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잠깐만 도대체 이 호레스 알렌이 누구고 왜 서양 의사가 1884년 12월 4일 날 해필이면 한양에 와 있어서 와서 구할 수 있게 됐냐? 이것도 신의 한 수입니다. 호레스 알렌은요, 원래 1858년 4월 23일 날 오하이오주에서 태어납니다. 1881년 거기에는 오하이오 웨슬리안 대학을, 웨슬리안이라는 게 감리교 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의 이름을 따서 웨슬리안이라 합니다. 웨슬리안 칼레지가 미국에 여러 곳에 있는데 대표적인 곳이 하나가 이제 오하이오에 있는 오하이오 웨슬리안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신교죠. 기독교 학교를 졸업을 하고 1883년에 오하이오 신시내티에 있는 마이애미 의과대학인데 이거는 오하이오 신시내티에 있는 의과대학입니다. 거기서 졸업을 하고 별명이 팬입니다. 원래 이름은 프랜시스 메신저인데 팬이라는 부인과 결혼을 하고 그러고는 곧바로 장로교 선교로 나가겠다고 자원을 해서 델라웨어를 떠나서 그리고 9월 4일 날 샌프란시스코를 출항을 해서 요코하마를 거쳐서 임진 난징으로 갑니다. 남경의 선교사로 가는데 근데 이것도 그야말로 하나님의 섭리인 게 자기가 자원을 해서 간데 거기서 도저히 못 견디겠다고 그래요. 1년 지나면서 그렇게 현지인들과 싸우고 그러면서 중국 사람들하고 다 자기 못 있겠다고 그러면서 임지를 바꿔달라고 그럽니다. 선교본부에다가 바꿔서 딴 데로 가게 안 해주면 나 그만둘래 이러면서 그렇게까지 편지를 보내고는 그 다음에 이제 동료 선교사들한테 물으는 거죠. 야, 나 어떡하지? 어디로 가지? 어떡하지? 그랬더니 선교사들 친구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야, 그러지 않아도 우리가 조선이 미국하고 1882년 전에 우리가 수교하지 않았냐. 조미수 통상조약. 그리고 바로 얼마 전에 후트 공사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조선에 부임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하고 열었고
외교 관계는 완전히 수립을 했는데 물론 아직 선교는 못하지만 그래도 곧 뭔가가 열릴 거, 선교의 길도 열릴 것 같으니까 아니 조선을 가보는 거 어떠냐 그러니까 이 알렌이 그 좋은 생각 그러고는 자기가 부인하고 아이들을 놔두고 조선으로 건너옵니다. 조선에 오는 직항이 없으니까 나가사키로 가서 나가사키에서 부산으로 해서 부산에서 제물포로 해서 제물포에서 나귀를 타고 5시간을 걸려갖고 마포로 갔다가 이제 그래갖고는 한양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때 후트공사도 만나고 멜렌도르프도 만나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집을 사고 그리고는 다시 남경으로 돌아가서 부인을 데리고 그러고 조선에 옵니다. 그래서 언제 가족까지 데리고 한양에 정착을 하느냐면은 1884년 10월 26일입니다. 그러니까 갑신정변이 나기 38일 전입니다. 그때에 조선 최초의 서양 의사가 조선에 거주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는 선교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알렌은 뭐라고 그러냐면 후트공사한테 얘기해서 미국 공사관의 의사, 무급 의사 그런 명목을 달아갖고 이제 조선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변이 나기 38일 전에 조선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서양 의사가 오니까 후트공사 내외는 물론이고 멜렌도르프도 있고 뭐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도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는 알렌이 모든 사람의 주치의가 돼 있었던 상황이고 그래서 갑신정변이 일어나서 민영이 칼을 맞고 쓰러져 있는 상황을 보고서는 후트나 멜렌도르프나 알렌을 불러야겠구나. 한 달 전에 도착한 알렌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알렌을 불러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알렌이 나타나서 7, 8군데 칼을 맞고 분명히 죽었을 민영익을 이렇게 극적으로 알렌이 민영익을 살려냅니다. 민겸호 뭐 저런 그 윗대의 민씨들이 전부 다 갑신정변 파들한테 살해를 당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남은 게 그 다음 세대인 민영익, 민영준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민비는 민영익을 조카로 삼으면서 굉장히 아낍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 세력의 차세대 지도자인 민영익을 알렌이 살려냅니다. 그랬더니 고종하고 민비가 알렌한테 당신 뭘 원합니까?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알렌이 그때 와 있었던 미국 공사관에 와 있었던 폴크소이라는 해군 무관하고 상의를 해서 탄원서를 보냈는데 뭐를 부탁을 하냐면 병원 좀 세우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때의 탄원서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알렌이 자기가 조선에 와서 보니까 권세 있고 돈 많고 이런 사람들은 병이 나면 자기가 그 집으로 가서 항상 왕진을 가서 그렇죠? 12월 4일 밤도 어디에 왕진 갔다 돌아오는 길이었었습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가서 보면은 치료할 방법이 없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몰려오는데 자기 집에는 그 사람들 수용할 방법이 없으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돌려보내야 됐고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죽을 경우도 많았을 텐데 자기가 너무 마음이 아픈데 다른 건 필요 없고 건물만 달라. 자기는 월급도 필요 없다. 왜냐면 월급 같은 건 다 선교본부에서 받는다. 그러니까 거기에 필요한 기본적인 경비 한 300냥 정도만 매달 대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탄원서를 올립니다. 그랬더니 고종하고 민비하고 민영익이 뭐 그거야 뭐 그러면서 당장 해줘라. 그래서 그러니까 1885년 2월 14일 그러니까 정변이 일어난 지 2달입니다. 2달 만에 알렌이 뭐라고 일기에 쓰냐면은 병원 건설하니 어리둥절할 만큼 급속히 진행돼. 조선에서 무슨 일이 이렇게 빨리 된 법이 없는데 놀라울 정도로 빨리 되더라. 그러면서 18일 날 외무함은 독판 김윤식 그러니까는 저 외무장관이 와서 건물까지 다 정해졌다 벌써. 당신이 쓸 건물이 정해졌으니까 건물 한번 가서 보시오. 이제 이럽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참 뭐라 그럴까요? 이 가슴 아프고 섭리이기도 하고 참 뭐냐면 조선 최초의 근대 병원 건물이 무슨 건물인지 아세요? 홍영식 집입니다. 우종국을 세우자 그래서 건립을 했고 그걸 주도를 했고 그리고 갑신정변파에 들어서 정변을 일으켜서 어떻게 해서든지 개혁을 추진하자고 했던 바로 그 홍영식
그리고 난리통에 청군한테 맞아 죽는 홍영식의 집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홍영식의 아버지는 홍순목 당대의 영의정이었었고요. 자기 아들이 갑신정변을 일으켰다가 실패하고 하는 것을 보고서는 자기 손자 홍영식의 아들을 죽이고 자기도 독약을 먹고 음독 자살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집안이 그야말로 멸문지화를 당합니다. 그 집을 정부에서 광해원으로 쓰라고 알렌한테 준 겁니다. 근데 일기에 이렇게 써놓습니다. 그의 집 바닥, 홍영식의 집이라는 걸 아는 거죠. 그의 집 바닥은 유혈이 낭자하여 그의 가족들이 이곳에서 살해되었음을 알 수 있다. 홍영식 저택은 철저하게도 약탈된 상태였다. 심지어 문짝, 창문, 난로, 서류, 벽에 걸린 물건까지 노략질해 갔다. 위패 2개가 있었는데 신주는 없어졌고 껍데기만 나뒹굴고 있었다. 이렇게 해서 광해원은 1885년 4월 9일 20명의 외래 환자와 3명의 외과 수술 환자를 받으면서 개원을 합니다. 이 날이 갑신정변이 일어난 지 4개월 만에, 알렌이 조선에 입국한 지 6개월 만입니다. 여기 사진 하나 보시면은 맨 오른쪽에 수염난 모자 쓰고 있는 게 알렌이고요. 그 가운데가 이제 페니, 부인 페니고 맨 왼쪽이 스커더, 민영이 칼에 맞았다라는 쪽지를 들고 알렌한테 왔었던 그 스카더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천주교는 그 엄청난 박해를 수십 년 동안 받으면서 간신히 뿌리를 내리는데 이 개신교는 저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면서 너무나도 쉽게 빨리 첫 선교사가 선교사라고 하지도 못하고 들어온 지 6개월 만에 병원을 정부가 지원하는 국립병원을 세우게 됩니다. 서양병원을 세우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병원을 세워서 여는 날이 1885년 4월 9일 날 여는데요. 그 당시에 알렌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여는 날에는 언더우드 목사가 같이 들어와서 환자를 돌봅니다. 언더우드는요 4월 6일 날 조선에 들어옵니다. 사흘 전에 1885년 4월 6일 날 언더우드가 들어와서 4월 9일 날 광해원이 열리니까 같이 알렌이랑 환자를 돌보면서 의료 선교 활동을 시작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도대체 그러면 언더우드는 어떻게 또 4월 6일 날 들어오게 됐는가? 이거는 또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민영에게 칼을 맞고 알렌이 살려주고 6개월 만에 병원이 열렸는데 알렌만 있는 게 아니라 사흘 전에 들어온 언더우드까지 합세를 하고 조금 있다가 스크랜튼이 들어오고 조금 있다가 아펜셀러가 들어왔고 감리교도들도 들어와서 감리교회도 들어와서 선교 활동을 동시다발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박해는커녕 조선 정부의 환영을 받으면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러면 언더우드는 도대체 어떻게 이때에 사흘 전에 또 입국하게 되는가? 언더우드도 그렇고 아펜젤러, 스크랜튼 이런 사람들이 또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광해원과 함께 선교를 시작할 수 있게 된 계기도 민영익 때문에 사실은 일어난 계기가 있는데 그 얘기를 또 다시 드려야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882년 조미 수호 통상조약을 맺고 1883년 5월 달에 후트 공사가 부임을 하고 그러니까 조선에서는 공사는 파견 못했지만 답방으로라도 잠깐이라도 가서 미국 대통령한테 인사라도 하고 오라 그러면서 민영익을 대사로 해갖고 보빙사라는 걸 미국에 파견을 합니다. 그러면서 1883년 6월 5일 날 자, 보빙사를 파견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전교하기를 고종이 미국 공사가 국서를 가져와서 우호 관계가 이미 도타워졌으니 마땅히 답방이 있어야 할 것이다. 협판교섭통상사무 민영익은 전권 대신으로 협판교섭통상사무 홍영식은 부대신으로 임명하여 떠나게 하라. 그래서 이 사진을 보시면은 가운데 정중앙에 앉아 있는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세 번째가 민영익이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오른쪽에서 네 번째죠. 왼쪽에서는 세 번째가 그게 홍영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지금 미국의 보빙사로
답방으로 이제 보내기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서기관의 서광범, 그 외에 변수, 유길준, 고영철, 현광택, 최돈민, 그리고 중국인 통영 1명 등이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1883년 7월 16일 제물포를 출항해서 나가사키를 거쳐서 요코하마로 갑니다. 그런데 요코하마에 가서 지금 보시면은 그 서양 사람 로웰이 앉아 있습니다. 그럼 이 로웰이 누구냐 하면요. 이 로웰이 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이 사람을 구했냐면은, 그러니까 미국에 갈 텐데 미국에 가면 뭔가 미국 영어를 제대로 하는 미국 사람이 통역이 필요할 거다. 그래서 이제 찾다 보니까는 사실은 조선말을 잘하는 미국 사람을 찾을 방법은 없었는데, 마침 그때 로웰이라는 젊은 청년이, 로웰 집안이라는 것은 진짜 그 보스턴의 유명한 귀족, 뭐 공식적인 귀족은 없지만 아주 지체 높은 유명한 집안인데, 이 로웰이, 퍼시펄 로웰이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는 학교를 마치면은 뭐 유럽 대륙 여행을 1년씩 다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여행을 가야 되는데, 로웰은 유럽으로 가지 않고 막 열리기 시작했던 아시아로 가겠다 해서 일본에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도쿄에서 이제 이거저거 구경 다니고 일본말 배우고 이제 이러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보빙사가 미국 가는 길에 도착을 하니까 미국 공사관에서 수소문 끝에 로웰을 찾아서 로웰한테 가서, 혹시 자네 조선이란 나라에서 최초의 사절단이 미국으로 가는데 가서 좀 통역을 도울 생각 없겠어? 그러니까 로웰이 내가 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로웰이 합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로웰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지금 하버드에 가시면은 로웰 렉처홀이라는 게 있고, 하버드 대학교의 상징처럼 되어 있는 건물이 로웰 하우스입니다. 이 하얀 첨탑이 있고 빨간 벽돌로 되어 있고 제일 유명한 기숙사 건물이고 하버드를 상징하는 건물인데요. 그것도 로웰 하우스입니다. 그러니까 왜 로웰이냐면 바로 이 퍼시펄 로웰의 그 집안인데, 로웰의 동생이 에버트 로렌스 로웰이라고 하버드 대학교의 역대 가장 유명한 총장입니다. 하버드 대학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근대식 대학으로 만든 바로 지금 이 퍼시펄 로웰의 동생이고요. 또 여동생은 에이미 로웰이라서 미국의 개관 시인이었고, 하여튼 굉장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요, 로웰은 또 유명한 게 뭐냐면요, 이때 보빙사의 통역으로 미국에 이제 가서 특히 이제 동북부를 다 구경을 시켜주고, 자기가 고향이 거기니까, 그리고 그때 따라갔던 유길준을 거기 학교에 거버너 더머 아카데미라는 학교에다 유학을 시켜주죠. 그것도 다 로웰이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나중에 보빙사가 돌아올 때에 고종이 로웰한테 너무 고맙다고 로웰을 조선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로웰이 1884년에 조선에 와서 그때의 사진기를 갖고 와서 여러 장의 사진들을 찍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고종의, 지금 보시는 이 고종의 유명한 사진도 그것들 로웰이 찍은 거고, 조선의 이 집안 그 가정 문화 같은 거를 보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사진 찍고, 사람들이 시장에 모여 있는 것도 찍고, 그리고 이것들을 다 모아서 미국에 가서 책을 출판을 했는데, 조선, 그리고 부제가 뭔지 아세요? The Land of Morning Calm,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는 그 호칭이 바로 이 퍼시펄 로웰이 지어준 겁니다. 아무튼 자, 이 로웰이 데리고 이제 미국에를 갑니다. 미국에 가서 뭐 샌프란시스코에 도착을 해서 육군사관학교장과 국방장관을 역임했던 뭐 스코필드 장군의 영접을 받고,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 갔다 기차편으로 시카고를 가서 시카고에서 또 만국 박람회를 다 보고, 그러고는 시카고에서 또 기차를 타고 워싱턴으로 갔다가 뉴욕에 가서 미국 대통령 아서 대통령도 만나고 이제 이런 걸 다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뭐냐면, 이때의 시카고에서 워싱턴으로 가는 기차에서, 그렇죠? 민영익 일행이 그 기차에서 누구를 만나는지 아세요? 그 기차에서 만나는 사람이 가우처 박사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가우처 박사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미국의 감리교의 인도와 일본 선교를 주도했던 분이에요. 일본에 가시면 도쿄에 가면 아오야마 가쿠인 대학교라고 있습니다. 그 아오야마 가쿠인 대학 설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동양 선교에 그렇게 관심이 많았던 미국 감리교의 아주 최고 지도자였었어요. 근데 이분이 해필이면 시카고에서 워싱턴을 기차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민영익 일행을 보고서는 가서 말을 걸어요. 그래서 당신들 누구냐,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코리아에서 왔고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니까 자기 집으로도 초청도 하지만
이 사람이 집에 도착하자마자 어떡한지 아세요? 선교본부에 당장 편지를 쓰면서 내가 오늘 이러한 조선의 사절단을 기차에서 만났는데 분명히 조선이 열린다. 빨리 조선 선교 시작해라. 내가 2,500불 주겠다. 그 돈을 낼 테니까 당신 선교에서 당장 조선 선교를 시작하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아오야마 가쿠인 대학교, 자기가 설립하는 데 일조했던 그 아오야마 가쿠인 대학교의 총장으로 가 있는 맥클레이 목사라는 사람한테도 편지를 써서 총 5,000불을 만들어서 당신한테 보낼 테니까 당신 빨리 조선 선교를 시작해 보십시오 그럽니다. 자, 그럼 이 맥클레이 목사가 누구냐면요, 이 양반은 중국 선교를 수십 년을 했다가 일본 선교를 하는 사람인데 가우초 박사의 편지를 딱 받는 순간에 이렇게 일기에 닿습니다. 가우초 박사의 편지는 내가 오랫동안 꿈꾸었던 일을 성취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그리고 조선 선교를 시작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라는 하나님의 뜻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요, 내가 오랫동안 꿈꾸었던 일이 뭔지 아세요? 1847년, 그로부터 그러니까 37년 전에 천진에서 중국 선교를 맥클레이 목사가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에 길을 가다가 난파한 조선 배의 선원들이 중국 관리들한테 이끌려서 어디로 가는 거를 자기가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 누구야 그랬더니 누가 설명을 해줬겠죠. 지금 조선 사람들이다 그랬더니 꼬레안이라 그랬더니 그때 일기 이렇게 씁니다. 특이한 옷과 꼿꼿한 자세, 날렵한 동작에 나는 큰 관심을 갖게 되었고 조선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다면 나에게는 큰 광영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었다라고 37년 전에 썼는데, 딴 사람도 아니고 가우초 박사가 자기가 조선 사절단을 기차에서 만났는데 조선 열리니까 당장 가라고 거금을 쾌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일본에서 아오야마 가쿠인 대학에 있으면서도 김옥균도 벌써 만났고,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하고도 접촉이 이미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맥클레이 목사가 부인하고 당장 조선으로 건너가서 보겠다. 그래서 배를 타고요. 배를 타고 우선 부산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부산에 도착했을 때 맥클레이 목사가 이런 기록을 해놓습니다. 부산은 역사적으로나 상업적으로 중요한 곳이다. 아마도 일본을 정복하고 그 후손들이 아직도 일본을 통치하고 있는 용감한 부족이 출항한 곳도 이곳일 가능성이 높다. 조선 반도 사람들이 일본을 가서 옛날에 가서 건국을 했다, 일본을 건국했다는 얘기를 일본에 있는 대학을 설립한 미국 선교사가 그 얘기를 알아요. 확실한 것은 지난 수백 년 동안 조선을 괴롭히고 침략해온 일본의 군대들이 이곳에 상륙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오늘 일본으로부터 조선 사람들에게 우리 구세주에 대한 신앙을 통한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왔다는 사실을 음미해보는 것은 유쾌하고 가슴 뿌듯한 일이다. 여태까지 일본을 통치하는 사람들 보내기도 했고, 일본에서 수많은 임진왜란이고 뭐고 수없이 침략을 받을 때마다 일본 군인들이 도착하는 데가 바로 이 부산이었었는데, 거기를 오늘은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가 그래도 도착할 수 있었다는 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회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에 조선의 선교를 시작하는 사람들의 조선에 대한 이해와 생각과 애정은 정말로 유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알렌 목사가 중국에 갔다가 적응을 못하고 넘어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가우초 박사같이 그렇게 관심이 있지만 조선 선교를 못 열고 있었던 사람이 해필이면 민영익 일행이 시카고에서 워싱턴 가는 기차를 거기에 동승을 해서 말을 걸고서 알게 돼서, 하여튼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서울에 와서 병원도 열고 이런 걸 할 수 있게 좀 해달라고 그 고종한테 편지를 올립니다. 김옥균은 일본에서도 잠깐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옥균을 만나갖고 김옥균을 통해서 부탁을 했더니 김옥균이 고종의 답을 들고 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김옥균 씨는 나를 정중히 맞아주고 곧바로 임금께서 전날 밤 내 편지를 면밀히 검토한 후 내가 요청한 대로 우리 선교회가 조선에서 병원과 학교를 설립하는 일을 시작해도 좋다고 윤허해 주셨다고 전해줬다. 그러니까 이미 윤허가 난 겁니다. 이게 1884년 6월인가 7월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갑신정변 나기 전입니다.
김옥균 씨는 자세한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으나 곧바로 일을 시작해도 좋다고 번화했다. 우리의 요청에 대한 왕의 호의적인 답은 너무나도 즉각적이고 전격적인 것이었기에 이는 주님의 뜻임을 알 수 있었다. 나는 김옥균 씨에게 우리를 도와준 것에 대한 깊은 감사를 하고 그의 집을 나왔다. 사람은 많은 길거리에서 나는 계속해서 다녔다. 왕의 마음은 강물과 같이 주님의 손에 들어있다. 그분은 그분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마음대로 물길을 돌리실 수 있다라는 성경 기적을 외우면서 갔다고 합니다. 그때 상황을 윤치호 일기에도 나옵니다. 윤치호 일기가 1884년 7월 4일 일기에 새벽에 예궐하여 미국 상회의 내해 운항을 허가할 것, 미국인에게 병원 및 학교의 설립을 허가할 것, 전신 설치를 허가할 것을 등을 아뢰었다. 그래서 그거를 듣고서 맥클레이가 이렇게 씁니다. 제가 아는 한 우리 교, 감리교죠. 우리 교는 개혁과 진보의 길로 나가기 시작한 조선 정부가 정부를 도울 수 있는 것으로 인정한 최초의 교회다. 조선 사람들은 서양 국가들과 교류를 통해서 얻게 될 유익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지만 자기네가 오면 될 것이다. 신사유람단까지 갔다 왔고 그러면서 어쨌든 고종의 입장에서는 아직은 적극적으로 열고 있는 때였고 바로 이때에 가우처가 맥클레이한테 편지를 써서 맥클레이가 또 김옥균을 통해서 고종한테 얘기를 해서 모든 게 활짝 열리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맥클레이가 일본으로 돌아와서는 야, 이제 드디어 조선 선교를 시작하게 됐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더니 이거는 너무나 큰 일이다. 조선의 선교라는 건 이건 정말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중국 선교를 몇십 년을 했던 분이고 일본 선교를 몇십 년을 했으니까 이거는 젊은 사람들이 새 사람들이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선교본부에다가 미국에다 편지를 쓰면서 정말 놀라운 기회다. 이건 조선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우리가 제일 먼저 감리교회가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그럴 때는 내가 아니다. 젊은 사람들 뽑아서 보내달라. 빨리 뽑아라. 그래서 선교본부가 뽑는 게 아펜셀러하고 스크랜턴입니다. 이때의 감리교의 선교본부의 정책은 뭐였냐면은 선교사로 보낼 때는 선교사들이 꼭 결혼을 한 상태여야 되고 목사 한 사람, 의사 한 사람을 꼭 짝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아펜셀러가 목사고 스크랜턴이 의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짝을 해서 보냅니다. 그런데 스크랜턴이 가려고 그러니까 스크랜턴 어머니가 나도 좀 가서 그럼 조선 여성들의 선교를 하겠다고 적극적으로 자원을 하니까 선교본부가 가십시오. 그래서 메리 스크랜턴, 이화학당을 세우는 메리 스크랜턴까지 같이 어머니까지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야, 드디어 이제 조선 선교가 열리는구나. 예? 가우처 박사가 엄청난 돈을 내고 선교본부가 적극적으로 하고 맥클레이 목사가 벌써 조선을 다녀오고 그리고 고종의 윤허까지 받고 모든 게 활짝 열리는 것 같아서 이제 아펜셀러하고 스크랜턴 내외와 메리 스크랜턴까지 다 일본에 건너가서 일본에서 맥클레이 목사랑 만나서 아오야마 가쿠인 대학교에서 회의를 하면서 기록들도 다 있습니다. 최초의 조선 선교를 위한 회의. 거기에 언더우드도 그때 이제 미국에서 또 장로교지만 또 건너와서 다 거기에 모여서 이수정이란 조선 사람 그 최초의 개신교 신자까지도 거기 모여서 같이 회의를 하는 그런 기록들도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곧 조선에 건너가자 하는데 1884년 12월 4일 날 뭐가 일어납니까? 갑신정변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발이 묶이는 거죠. 못 건너가고 계속해서 언제 갈 수 있구나. 언제나 도대체 하나. 애를 태우면서 이제 그러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뭡니까? 알렌이 민혁을 살려가지고 갑자기 그래 서양식 병원을 설립을 허가해주고 돈을 내줄 테고 건물까지 줄 테니까 알렌 보고 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갑자기 열리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어떡합니까? 아펜셀러하고 언더우드가 이제 같이 건너옵니다. 그래서 제물포에 도착을 해서 이제 서울로 들어가겠다, 한양으로 들어가겠다 그랬더니 그때 아펜셀러는 자기 부인을 데리고 왔었어요. 그랬더니 미국 공사관에서 안 된다. 여자는 절대 아직은 여자까지 들어갈 수 있는 상황 아닌 것 같다면서 아펜셀러 보고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아펜셀러가 거기에 남아 있으면서 그 제물포에 있으면서 인천에 있으면서 강화도에 가서 있는 동안에 잠깐 선교를 해서 강화도에 거기 내리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게 가장 오래된 감리교회입니다. 그게 그때 아펜셀러가 거기에서 선교를 해서 내리교회가 설립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언더우드는 결혼을 안 하고 장로교에서는 결혼 안 해도 보냈습니다. 언더우드는 총각이기 때문에 가도 된다 그래서 언더우드는 곧바로 한양으로 향해서 4월 9일 광해혼이 열 때에 그때에 알렌하고 같이 환자들을 보기 시작을 하는 게 그게 언더우드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언더우드는 또 어떻게 된 건가? 언더우드는 이제 장로교에서 오는 겁니다. 알렌과 같은 장로교입니다. 그러니까 알렌은 원래 중국 선교를 갔다가 그냥 중간에 튼 거고 언더우드는 최초로 처음부터 조선의 선교사로 파견된 장로교 목사입니다. 언더우드는 이렇습니다. 언더우드는 1859년 7월 19일 날 영국 런던에서 태어납니다. 자기가 6살 때 그 어머니가 이제 자기 동생을 낳다가 이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재혼을 하게 되고 1872년에 그러니까 13살 때죠. 미국으로 아예 이민을 갑니다. 아버지가 굉장히 손재주도 있고 뭐를 그 사업을 많이 일으켰는데 다 실패를 한답니다. 다 실패를 해서 결국 너무 어렵게 돼서 뉴욕으로 건너가서 뉴욕에서 언더우드가 자라면서 81년에 뉴욕 대학을 졸업하고 뉴저지에 있는 뉴브런즈윅 신학교, 뉴브런즈윅 신학교라는 네덜란드 개혁교회, 역시 같은 칼뱅 장로교랑 같은 칼뱅 계통의 그 칼뱅주의 계통의 그 신학교인데 유명한 신학교에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뉴욕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1884년 11월 달에 뉴브런즈윅 장로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자기는 인도로 선교를 가겠다 그래서 선교본부에다 신청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목사 안수를 받고 여기저기서 이제 일을 하면서 언제든지 선교본부에서 인도로 가라 그러면 자기가 인도로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럼 어떻게 언더우드가 또 조선으로 오게 된 거예요? 이것도 감동적인 얘기입니다. 언더우드가요, 그때 이제 아직 본격적인 직장을 얻고 이제 다니고 있다가 어느 날 어디 가서 강연을 듣습니다. 근데 그 강연을 듣는데 해필이면은 그 강연을 온 선교사가 일본에 있는 선교사였는데 야, 조선이 지금 열리고 있는데 조선에 도대체 아무도 선교사를 우리가 못 보내고 있으니까 이거 큰일이다. 빨리 누군가 자원을 해서 조선의 선교사를 좀 갔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놀라운 기회가 없다라는 강연을 했답니다. 그 강연을 듣고 처음으로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구나? 그럼 내가 거기로 가야지 하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얘기를 이렇게 지금 언더우드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경 메이지 가쿠인에 있는 알버트 올트만 박사는 그때 학생 시절이었는데 1882년, 1883년 겨울에 학기에 뉴브런즈윅에서 선교 지원자들을 모아놓고 최근 서양 각국과 조약을 맺고 개국하기에 이른 은사의 나라, 그러니까 허밋 킹덤, 닫혀있는 은자의 나라에 관하여 미리부터 준비하여 두었던 글 한 편을 읽어주었다. 복음을 받지 못한 1200~1300만 명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 당시 조선의 인구가 1200~1300명으로 추산되고 있었습니다. 즉 문호 개방을 위하여 교회가 기도하고 있었던 이야기와 1882년 슈펠트 제독의 조약 체결을 계기로 하여 문호가 개방되었으나 교회 측이 무관심하여서 1년여를 그저 보냈다는 이야기와 연사는 흥분되어 이 사업에 착수하려고 거기 갈 사람들을 찾기로 결심하였다고 하였다. 나로서는 그때 인도에 소명이 있는 줄로 믿었기 때문에 그리 갈 생각으로 몇 가지를 특별히 준비해 놓고 1년간 의학 공부를 했다. 그러니까 의학 공부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조선에 갔을 때에 알렌을 도와서 광해원에서 일을 할 수 있었던 게 이때 사실은 인도로 갈 준비를 하면서 의학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선에 가겠다는 사람도 쉬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나는 남에게 조선에 헌신하는 선교사가 되라고 권하기로 하면서 이럭저럭 1년이 지났다. 자기는 갈 생각이 없었고 남한테 권했다는 거죠. 그래도 누구 한 사람 선뜻 나서는 사람이 아직 없었고 어느 교회도 손댈 눈치가 보이지 않았으며 교회를 대표하여 외국 선교 사업에 종사하는 지도자들까지도 역시 조선에 들어가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기사를 쓰고 있었다. 바로 이때에 나에게 메시지가 왔다. 너는 왜 못 가느냐? 라는 음성이 들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인도의 요구, 이 땅에 대하여 가지고 있다고 느끼던 나의 소명, 어느 정도의 준비, 이 모든 것들이 희미하게 떠올라 나의 갈 길을 막는 것만 같았다. 조선에 가는 문이 다 닫혀 있는 것만 같았고 처음에는 어느 정도라도 연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이 보였다. 2차례나 나는 모 교회에 간청하였으나 기금 부족으로 어쩔 도리가 없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왜 너는 못 가느냐? 너는 굳이 인도로 갈 게 뭐가 있냐라고 하늘로부터 목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자기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선교본부에 갔더니 안 돼. 돈도 없어. 지금 못 보내 이런답니다. 또 나는 장로교 본부에도 2차례나 간청하였으나 쓸데없는 일만 생각한다는 말만 들을 뿐이었다. 조선으로 가는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본국에 머물러 있거나 원래대로 인도로 가는 문들만이 열려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이렇게 머뭇거리다가 종래에는 뉴욕의 한 교회에 초빙을 수락하는 편지를 쓰고 말았다. 그러니까 인도로 가거나 그럼 그냥 목사로 뉴욕에서 활동하는 둘 중에 하나였는데 결국은 아마 어느 뉴욕에 있는 교회에서 좋은 조건으로 목사님을 청빙합니다라는 편지를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는 그 편지를 받고 그럼 수락합니다 하고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를 보내려고 우체통을 여는 순간에 또 상황이 벌어집니다. 편지를 봉하고 막 우체통에 집어넣으려던 찰나에 조선에 갈 사람 없느냐, 조선은 어찌할 터이냐 하는 소리가 쟁쟁하게 들려오는 것만 같았다. 나는 손에 쥐었던 편지를 도로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조선에 가는 노력을 다른 방면으로 하기로 작정하고 센터 스트리트 23번지 옛 장로교 본부 사무실을 향해서 또 한 번 발길을 옮겼다. 때마침 안면이 있던 총무는 외출하여 없고 초면인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그때까지 절대 안 된다. 돈도 없다. 갈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던 총무는 마침 그 자리에 없었고 전혀 딴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잠깐 어딜 나가서 원래 사람이. 그게 누구냐면 일본하고 조선 선교에 그야말로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엘린 우드 박사였습니다. 엘린 우드 박사라는 사람이 임시로 잠깐 와 있었던 거죠. 그는 자기도 조선 선교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하였다. 며칠 후에 그에게서 기별을 받았는데 다음 본부 회의 때에는 내가 임명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언더우드도 임명이 됩니다. 그래서 전혀 딴 데로 갈 생각을 했었고 다른 교회 목사로 청빙을 받아서 가기로 해서 편지를 우체통에 넣는 순간까지 가겠다는 답신을 넣는 순간까지 갔는데도 그때 또 목소리가 들려서 다시 발길을 돌려서 했는데 조선에 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언더우드 목사도 조선에 도착을 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필이면 1885년 4월 6일 부활절날 제물포에 도착을 해서 곧바로 들어가서 한양으로 들어가서 4월 9일 알렌이 광야문을 열 때에 그날 같이 광야문을 열면서 의료 선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조선의 선교가 시작하게 됩니다. 신의 한 수라고 우리가 부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우연이라고만 생각하기 힘든 그런 과정을 거쳐서 개신교가 기독교가 조선에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특히 감리교와 장로교의 뿌리를 내리게 되는 호레스 알렌, 그다음에 언더우드 목사, 스크랜턴, 아펜젤러 이런 분들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조선에 들어오게 되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아무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분들이 뿌리를 그 조선에 안정적으로 정착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자 그러면 이분들이 와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을 어떻게 해왔길래 그리고 그걸 통해서 조선이 과연 어떻게 내부로부터 밑으로부터 깊이 있게 변해가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 사건과 인물을 통해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알아보는 함재봉의 한국인의 탄생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